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망중립성, 낯설고 어려운 말인데요. 인터넷 역시 전파처럼 공공성을 띄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접근이나 이용에 차등이나 제약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미국 FCC,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차등과 서비스 개선, 차별점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건데요. 우리도 다양한 인터넷 및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금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성큼 열흘 앞으로 다가왔죠.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독특한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합창 이야기입니다. 합창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를 다니며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공연 선물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와서 노래까지 들려줍니다. 경제 소리, 한파가 조금 풀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합니다. 이 추위에 대리운전 기사분들, 또 배달하시는 이동 노동자분들 참 어렵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김미란 캐스터가 경제 소리에 담아왔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오바마 정부에서 내세운 망중립성 정책 폐지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아직 단어도 좀 낯설고 이야기도 어렵긴 한데요. 미국을 따라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성을 좀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차별이나 차등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국내에서는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이용 대가를 더 받아내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업계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일단 사실 말 자체가 좀 낯섭니다. 망중립성이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는 통신 사업자하고 네. 이제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콘텐츠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제 막대한 콘텐츠를 갖다가 이제 발생시키고 있는데, 네. 그 콘텐츠의 양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네이버에 비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콘텐츠 양이 우리나라에서 한 5배 정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가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등에서 차별을 둘 수 없다. 네. 왜냐면 원래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기 때문에 네네. 차별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결국 망중립성입니다. 네. 결국은 100GB를 쓰나 1GB를 쓰나 동일하게 써야 된다. 동일한 조건을 받을 조건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 폐지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이제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법제화를 통해서 망중립성을 아주 이게 확실하게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5G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도고. 그래서 현재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상현실 등등 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5G라는 게 필요한데, 네. 이를테면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과거하고 달리 이제 통신사업자가 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 KT나 SKT보다 네이버나 구글이 더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신사업자들은 자기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망을 깔아놓으면 돈은 다른 사람이 번다. 네. 그리고 과거처럼 통신사업자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니까 그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콘텐츠 사업자들도 돈을 좀 내야 된다. 네. 근데 현재는 보면 우리 데이터 많이 사용하면 소비자들만 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만 돈을 부담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자도 돈을 좀 내라. 이게 네네. 결국은 거의 핵심입니다. 이게 좀 개념상으로 잘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이른바 전파 같은 공공재도 비슷한 중립적인 성격을 요구를 하는데, 물론 국가가 허가한다는 특수성은 있긴 합니다만, 시청률 좋은 TV 많이 본다고 그 방송사는 전파 이용료를 더 많이 내라,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데이터 개념이 좀 달라서 그렇긴 할 텐데요. 결국은 콘텐츠 회사가 부담이 많이 생기고,
망 사업을 하는 통신사들은 좀 부담을 덜면서 힘이 세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FCC 결정은 이게 이제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접근권을 갖다가 네. 우리가 수도라든지 전기 같은 공공 서비스에서 네. 일종의 어떤 경쟁 개념이 도입되는 정보 서비스로 바꾼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차별을 둘 수 있는 건데 네. 우리 예를 들면 그냥 우편 같은 경우에는 공공 서비스지만 네. 그 어떤 뭐 빠르게 한 속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약간의 어떤 그러한 경쟁 개념을 도입하자 여기서는.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하자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통신 사업자만 힘이 세지고, 네. 콘텐츠 사업자들이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냐, 특히 소규모 콘텐츠 사업자들. 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얘기하는 것은, 우리 뭐 취약계층 전부 보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쪽에 어떤, 국가에서 보호해주면 될 게 아니냐, 이런 네. 것처럼. 이런 소규모 사업자, 스타트업한테는 특별 요금을 하면 될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대안들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우리나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스타트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네트워크 기반의 여러 가지 AI나 뭐 앞서 말씀하신 IoT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현재 망 중립성이랑 또 이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은 사실 뭐 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네네.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뭐 AT&T라든지 이번에 영향을 받는 버라이즌이라든지 네. 컴캐스트 같은 통신 사업자가 국가 기관 통신 사업자가 아니에요. 네. 국가 기관 통신 사업자가 아니란 얘기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라든지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지 이것을 갖다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3대 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네. 통신사업자가 국가 기관 통신사업자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고려하게 돼 있고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외국처럼 완전히 경제 논리에 의해서 네. 전파를 갖다가 뭐 분배한다든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데이터 사용에 관한 어떤 트래픽이 과도해지니까 계속해서 망을 갖다가 건설해야 되는데 이걸 통신사업자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네. 사용료를 사용자만 내야 될 것이냐 네네. 우리 네이버나 뭐 유튜브 이런 데도 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곳은 다 해외 외국 기업인데요. 막대한 양의 데이터는 부담을 주면서 뭐 돈은 벌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떤 논의들이 좀 전개될까요, 교수님? 일단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망 중립성이 뭐 특별한 대안 없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신사업자들도 이거 뭐 하면은 결국은 통신사업자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네이버 쪽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게 외국 기업과의 차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작년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734억 망 사용량을 냈다고 네네. 사용료를 냈다고 하는데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이버보다 트래픽이 5배나 되면서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냈고 네. 구글은 뭐 20배 이상 하면서 거의 안 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또 이거 계속 유지하면 거기서 또 어떤 차별의 어떤 불균형성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망 중립성이 아니라 우리는 망 형평성이라고 붙여야 될까요? 다른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군요. 예, 이런 미국 망 중립성 정책 폐지로 촉발된 여러 고민들 또 저희가 살펴보면서 연결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는 코너고요. 문자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오늘은 12월 23일 KBS홀에서 열리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티켓도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공감사주 주제 망중립성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콘텐츠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원칙이긴 한데요. 그래서 100GB를 쓰는 기업이나 1GB를 쓰는 소비자나 똑같이 부담하게 되면서 사실상 소비자가 좀 더 많이 부담하는 상황도 됐습니다. 그런데 망중립성 당장 없애기는 어렵다라는 논의 앞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해외 콘텐츠 기업들은 망을, 이 돈 들여서 만든 망을 아주 저렴하게 쓰고 이익은 많이 가져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야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하시면서 데이터, 이용료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망중립성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2부 시작합니다. 네, 자 2부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요즘 한 주간 보면 경제 뉴스만 올라올 만큼 정말 다양한 뉴스들 왔죠. 그중에 중요한 것 2가지 꼽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인철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한국 시간으로 14일 새벽, 어제 새벽이죠.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안 올리나 이런 질문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이 금리 올렸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하실 텐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네. 한국은행의 일단 통화정책, 그리고 외환시장, 네.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 경제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1.5%인데 네. 우리랑 같아진 겁니다. 네네. 그런데 내년 세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얘기는 내년 상반기 가면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열 창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다 예상했던 일 아니냐. 특별히 영향을 미칠 건 없지만 다만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도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년 추가로 3번 더 인상했다? 그러면 똑같이 3번 다 인상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어쨌든 한인이 걱정하고 있는 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이 장기화될 경우 생길 부작용을 꽤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 역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어려운 점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자, 대출 가지신 분들 괜찮다라는 얘기와 무슨 소리냐. 이 미국 금리 같은 거에 시중금리가 영향을 더 받지 않느냐. 이야기가 팽팽한데 대출 부담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리 미국의 금리 인상 추이를 봐가면서 한국은행이 결정하겠지만 내년에 우리는 한두 차례 금리 인상하는데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좀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행이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 안정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뛰어도 우리 가게나 기업은 견딜만 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임의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감안한 조치다라는 얘기는 한데 여기에다 이제 한국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금리뿐만이 아니라 금융위기와 같이 집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동시에 뛰는 그 2가지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집값이 현재보다 2019년 가서 10%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국내 금융권의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러면 내년에 기준금리를 4번 인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분석이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 자, 금리 두고 또 변화하는 환경 저희가 나중에 점검해 드리겠고요. 2번째 이슈입니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가 우리나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통계 기준 우리나라가 전 세계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1위인데요. 이 상대적 노인 빈곤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중위소득 절반 이하 50% 이하를 버는 계층인데요. 네네.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게 대한민국 인구 소득 수준을 일렬로 나열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절반. 중간. 네.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인데요. 올해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의 경우에는
83만 원 정도. 네. 83만 원을 벌면 83만 원 이하를 벌게 되면 이제 나는 빈곤층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6세부터 75세 사이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이 42%. 76세 이상 노인은 60.2%. 네. 이게 세계 1위 기록인데요. 네네. 60대 중반의 경우는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고 70대 중반은 빈곤율이 더 올라가서 10명 가운데 6명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OECD 평균보다도 한 4배 이상 더 이제 높은 수치인데요. 10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수치인데 자, 왜 이렇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심하냐? 네. 우리는 지금 급속한 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이제 연금 제도가 비교적 늦게 출발했다는 겁니다. 안전망이 약하군요. 그렇습니다. 안전망이 약하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기존 유교 방식은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였는데 그렇죠. 그게 또 네. 단절되는 네.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가게 되면 부모가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OECD의 분석입니다. 예, 정말 중간 이행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 소식은 다음번에 한번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자, 생생경제에서 연말 다가오면 기부, 나눔, 또 여러 가지 겨울 관련 어울리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조금 특별하고 아주 특이한 인터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생생경제 역대 최다 출연자를 자랑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생생인터뷰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합창 이야기 들려드릴 겁니다. 합창은 노래로 만드는 꽃다발이야.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꽃다발이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외교사절단 역할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꼭 K-팝 스타, 아이돌이 아니어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창을 부르시는 분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여러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목소리 인사 톤부터 다르네요. 네. 자, 자기소개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있는 최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이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테너 훌리오 알베르토 곤살레스 마티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바리톤 오바울입니다. 예, 굉장히 이름이 기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냥 훌리오 부르시면 됩니다. 네, 훌리오라고 부르시면 멕시코에서 오셨나요? 네. 네,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름 얘기하고 나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뭐 누가 누구야 이러시거든요. 간단하게 본인을 좀 특징을 알려주셔야 뭐 노래로 알려주셔도 좋고요. 좀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에서 9살 소녀를 맡고 있는데요. 말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라노 최혜미 씨였고요. 저는 항상 남자아이 역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 역할 이수연입니다. 네, 소프라노 이수연 씨. 저는 시장님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님. 네. 멕시코. 저는 합창단에서 악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네. 바리톤 오바울입니다. 네, 자, 악역 오바울 씨, 9살 최혜미 씨, 소년 이수연 씨, 그리고 시장님 훌리오 곤잘레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자, 합창단 소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생생경제 코너에 모신 이유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안 가본 나라가 없네요. 어떤 합창단입니까? 네, 저희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2000년도에 창단이 되었고요. 매년 20여 개국 정도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공연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매년 1년에 20개국이요. 네.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가보셨겠네요. 네. 비영리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는 어떤 그런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선도를 하는데 이제 음악을 함께 해서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봤더니 뭐 그런 합창단, 뭐 봉사단체 많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세계 최고에 대해서 상도 받았다. 그러니까 네. 좀 실력이 있는 합창단이다. 사실 저희가 방송에 아무나 안 모시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2015년에 저희가 2009년부터 많은 대회들을 나갔지만요. 네네. 합창계의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콩쿠르라고 하는 게 네. 독일의 마르크트 오버돌프라는
콩쿨이 있어요. 네네. 그 콩쿨은 아무나 나가기도 힘든 콩쿨이고요. 아, 네. 데모 테이프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콩쿨인데요. 네네. 저희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그 심사에 통과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콩쿨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야, 박수를 쳐주시죠. 잘하시는데. 네. 그 마르크트 오버도르프 합창대회, 합창으로서는 굉장히 세계적 권위가 있는 대회고요. 여기에서 또 아주 독보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상탈 만한 팀이 그냥 편안하게 탔어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상을 탔다고요? 네, 저희가 정말 많은 연습과 또 많은 교육 속에서 이렇게 콩쿨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전공으로 음악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네. 저희가 되게 각자의 생활에서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 간호사를 하셨던 분들, 네. 또 여기 멕시코에서 오신 분 되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음악을 하고 싶은 이 열정이 또 저희를 한 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콩쿠르 준비하기에 앞서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고 네. 또 연습을 하다 보면 한계도 만나고 했는데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저희 러시아의 바리스 아발리안이라는 네. 정말 훌륭한 지휘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 그분이 저희 음악도 이끌어주시고 또 저희 합창단의 박은숙 단장님께서 저희 또 마인드나 정말 이렇게 음악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저희가 이 콩쿠르에 또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 계신 보리스 아발리안 그리고 예. 또 같은 곳에서 수석 졸업을 하신 박은숙 단장. 뭐 사실은 청취자분들이 겨울 되시면은 합창 이런 느낌 굉장히 뭔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 좋아할 텐데요.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다들 유수의 음악 전공 뭐 굉장히 돈 들여서 어릴 적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세계 대상을 받았다. 그러면 훌리오 곤잘레스 씨는 네. 혹시 멕시코에 있는 시청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멕시코에서 다른 일 하고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멕시코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음악 학교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게 쉽지도 않고. 근데 2007년에 우리 멕시코에서 청소년을 위해 어떤 그 캠프 했는데 거기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방문으로 왔는데 네네. 그때 뮤직 아카데미 하나 그라시아스 합창단 뮤직 네. 아카데미 하나 있었어요. 저는 거기 참석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한국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추천을 받았는데 그때 한국 왔고 오디션 봤어요. 네. 그러면 그때 나한테 얘기하는 게 1년 있을 거라고 했는데 네. 그때 2007년인데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말씀만 들으시면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분은 어디 사투리를 쓰시나 할 텐데 멕시코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자, 좀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활동들 지금 멕시코에서 오신 훌리오 씨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활동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악역을 맡고 계신 오바울 네. 씨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민간 외교 사절단 역할을 한다라고 할 만한 게 지진 피해가 컸던 IT도 다녀왔어요. 네. 저희가 IT에 갔을 때는 태풍으로 또 지진으로 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대통령궁까지 무너져서 맞아요. 대통령이 피신할 어마어마했죠. 정도로 그때 저희가 그 직후에 바로 갔었어요. 위험했을 텐데. 네. 그리고 또 지진 그 이후에 또 전염병 콜레라나 네. 이런 것들이 창궐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요. 네. 또 식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갔을 때도 식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음료수 탄산 음료만 마실 정도로 식수가 다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를 초청한 곳이 델마시였는데요. 네. 거기까지 차로 이동하는 그런 풍경을 이렇게 봤는데 집이 없어서 다 유엔에서 이렇게 주는 텐트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 다 사람들이 의욕도 없고 네. 얼굴에 뭐랄까 죽음, 절망의 그림자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야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음악이 시작했는데 저희 합창단 특징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부적어로 저희가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마침 그때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와가지고
공연장이 모든 사람들이 그 비를 맞기 시작하고 또 막 그러니까 이 비가 네.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비인 거예요. 정말 쏟아붓는. 네, 그러니까 네. 갑자기 발목까지 차는 그런 비. 네. 그래서 갑자기 또 저희가 또 마이크나 이런 또 장비들을 그렇죠. 또 따로 해서 또 그 공연 진행되는 시간이 정말 다이나믹했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비를 맞고도 또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음악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던 얼굴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네. 너무 보람을 느꼈고 아 진짜 이런 일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뭐 비에는 다 젖었고 네. 장비도 다 젖었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았고 네네. 아 이런 일 계속하고 싶다. 예. 그런 나라가 IT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정말 그런 좋고 감동적인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악역 오바울 씨의 선행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악역 아니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힘든 사람들 텐트 지어주고 밥이나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노래 선물했을 때 얻었던 그 감동 저도 뭐 느껴지는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도 그런 활동까지 했어 IT 가면 나 한국인이라면 대접받겠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그 감동의 이야기에 이어서 감동의 분위기를 노래로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뭐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노래 선물 또 저희 청취자들한테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자. 보통 방송 때 이러면 이러고 뭐 준비하는 소리 들리죠? 네. 자, 준비되시면 노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소리 해요? 그럼요. 어떤 곡인지, 네. 훌리오가 소개해 주실까요? 북치는 소녀입니다. 예. 북치는 소녀. 소녀입니다. 네. 소년 역할을 맡고 있는 소프라노 이수연이 부릅니다. 네. They told me our newborn king to see our finest gifts will bring to lay before the king. So to honor him, when we come. 저도 옆에서 빰빰빰빰 하고 싶을 정도로 이 합창은 그런 것 같아요. 유명 가수의 노래는 보고 있으면 좋다 이러고 끝나는데 합창은 나도 따라 부르고 싶게 만드는 참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들었으니 뭐 어려운 나라에서 힘든 일을 겪었던 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수연 소프라노께 네. 묻겠습니다. 뭐 이렇게 힘든 나라들만 돌아다니나 싶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저희가 매년 미국에 이번에 저희가 23일까지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마치고 나면 네. 바로 미국에 가서 맨하탄에 저희가 공연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네. 날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고요. 저희가 미국뿐만 아니고 또 러시아나 독일 또 유럽 등 또 남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미국에서는 NBC 방송국에서도 네네. 저희가 또 같이 가서 공연을 또 하고 방송 녹화도 한 적도 네. 있고 해외에서는 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많이 알고 계세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서 23개 도시를 네네. 투어하면서 지금 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했어요. 네. 올해로 7년째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 그런 저희를 도와주시는 정부나 네. 또 그런 시나 또 그런 주에서 크리스마스 데이를 정할 정도로 저희를 엄청 후원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빨간 포스터를 주로 네. 사용하는데 이것만 봐도 나 너 안다.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옆자리에서 나 공연 봤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공연이 좋아서 미국은 도시와 도시 사이가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근데 9시간, 10시간 네. 타고 같이 저희랑 이동을 하면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네. 저희를 많이 알아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또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라시아 스콰이어 이렇게 이름 들으면은 네네. 저희를 알 정도로 저희는 저희 음악이 필요로 하는 어떤 나라든지 네네. 가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인도나 또 네. 남미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가리지 않고요. 네. 저희를 원하시는 그런 나라면 언제든지 또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예, 정말 이 국내에도 좀 팬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희 YTN 라디오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합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사회적 의미, 나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합창 자체도 많이들 안 들으세요. 한 예능 프로에서 잠시 인기를 있을 때 반짝 들었다가 또 안 듣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서울 여의도 KBS 홀 저녁 7시 공연. 지금 방송 듣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 중에서 2분 골라서 각 2장씩 저희가 방송국에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남겨주시면 더 좋은데요. 저희가 추첨할 테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얘기들 들으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YTN 라디오와 합창의 연관성 얘기를 해드렸는데 세상도 좀 합창처럼 화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막 싸우고 남과 북, 중국과 미국 또 국내도 그렇고요. 합창의 아름다움을 좀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합창은 무엇이다. 합창은 하모니입니다. 합창은 하모니이다. 합창은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예. 합창은 칵테일이다. 칵테일이다. 합창은 서로 느끼는 것이다. 합창은 서로 느끼는 것이다. 와, 다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들이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 예. 네. 저는 합창은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훌리오 씨가 멕시코 분이시니까 발음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토 발음으로 그라시아스 들려드립니다. Gracias. 예, gracias. 좀 어렵네요. 자,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노래 좋은 얘기들 들려주셨고 시간도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 꿈은 지금보다 더 많은 나라에 가고 싶고요. 지금보다 저희 음악을 더 필요로 하는 관객들에게 저희 음악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고요. 더 좋은 공연을 하고 싶고요. 매 순간마다 최고의 그런 공연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자 제 바람입니다. 네, 악역이 아니라 선역임을 확인해주는 바리톤 오바울 씨였고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 다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훌리오 곤잘레스 시장님이었고요. 네. 저는 저희의 음악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저희 음악을 듣고, 내가 아빠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음악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여서 아빠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듣고 좀 티켓 받아가시는 분도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와 함께. 네. 저는 물론 다른 단원들처럼 이렇게 더 많은 공연으로 이제 사람들이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네. 저도 합창단에서 이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관객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네. 자라나는 많은 학생들에게 네. 이 감사를 가르쳐주는 네.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겠다. 제 꿈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안 가본 나라가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참 북한이 힘들잖아요. 네. 북한에도 한번 꼭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예, 기대를 가고 드립니다. 네. 예, 자 오늘 시간 감사드리고 공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부랴부랴 오셨거든요. 오늘 저녁 공연도 멋지게 하시고요. 네. 자 청취자 선물은 저희가 방송 끝날 때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소프라노 최혜미, 테너 훌리오 곤잘레스, 소프라노 이수연, 바리톤 오바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합창 노래 때문에 따뜻해졌다라는 문자 많이 주셨네요. 따뜻한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김미란 경제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요즘 한파의 추위 속에서 밖에서 이동하며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충이 진짜 많은데요. 춥습니다. 네. 네, 서울시가 직업 특성상 이동하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쉼터를 지난달 29일 합정역 인근에 마련했습니다. 네. 휴서울 이동 노동자 합정 쉼터 3호점인데요. 네. 이동 노동자는 퀵서비스나 택배기사, 배달원, 대리 운전
운전기사, 학습지 기호사까지 정한 것 없이 좀 이동하는 직업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영하 10몇 도 이런데 바깥 다니는 분들 진짜 힘들었을 네. 거거든요. 합정역 인근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합정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붉은색 벽돌의 송백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네. 운영 시간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합정 쉼터를 운영하는 간사 이성근 씨에게 더 자세한 소개 들어보시죠. 네. 여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휴 서울 이동노동자 합정 쉼터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요. 정한 곳이 없이 영업하시는 그런 분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1호점하고 3호점은 대리기사님들을 위해서 야간 위주로 오픈을 하고 있고 2호점은 이제 퀵 서비스하는 기사님들을 위해서 주간의 운영을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일단은 대리기사님들이 이제 밤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밤 위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 1호점 강남, 2호점 중구 장교 쉼터인데 네. 지금 3호점은 이런 특징이 있군요. 편의시설, 합정 쪽에 아무래도 좀 대리기사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합정 쪽은 대리 운전 기사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홍대와 신촌과 가깝고 일산, 인천 쪽으로 이동하거나 교통이 많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동안 대리 운전 기사들이 마땅히 대기할 공간이 없었는데요. 이곳 쉼터가 이동 노동자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편의시설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딱 들어갔을 때 난방이 잘 돼 있어서 정말 따뜻했습니다. 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봤을 때 몸을 녹이기에 충분히 안락한 공간이었는데요. 카페처럼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 있고요. 중앙에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과 교육회의실, 또 피로를 풀 수 있는 전신 안마 의자까지 있습니다. 네. 특히 여성 기사만을 위한 좀 휴식 공간이 제공돼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거리에 보시면 ATM기에 들어가 계시고 안타까운데 참 다행입니다. 많이들 네. 이용하시나요?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용객이 많지는 않은데요. 하루 평균 20명 정도가 되고요. 저녁 7시가 좀 넘어서 한 분 한 분씩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리 운전 콜을 받기 전에 그동안 추위 속에서 은행 ATM기 공간에서 바람을 잠시 맞아요. 피하거나 카페는 돈이 들어서 들어갈 엄두도 못 낸다고 하는데요. 이곳 쉼터에 들린 대리 운전 기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밖에서는 엄청 추웠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커피도 이렇게 또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길게는 많이 기다릴 때는 30분 이상씩 바깥에서 떨고 기다리고 피로 쌓인 것들이 안마기 하고 나니까 그래서 잠시나마 이렇게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밖에서 대기할 때는 막상 있을 데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일단 핸드폰 충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추위 더위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저는 좀 낙후되고 그런 걸로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밝고 그다음에 시설도 되게 편의성이 되게 좋고 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가장 힘든 거는 보통 외부에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운 날에는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 날 힘들죠. 추위 계속 몰려오니까 보통 밖에 있다가 이제 은행 ATM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눈치 보여가지고 조금 이따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또 알아도 또 어떤 분들은 올라오기가 좀 모여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좀 춥더라도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꾸 이런 게 알려지고 활성화되면은 많이들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 김미란 경제캐스터가 거기까지 다녀오면서 그 맹추위를 몸으로 느꼈을 텐데 네. 사실 추위를 피하는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눈치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안 보신 것도 참 다행일 것 같습니다. 다른 고충들도 많으시죠? 네,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복귀하는 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네. 차가 끊긴 새벽 시간에는 지방에서 올라올 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네네. 네, 거리와 상관없이 3,000원만 받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택시 셔틀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직접 택시 운전기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저희 택시기사들은 택시 안에 있으니까 추운 걸 모르는데 대리기사들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손님 기다리고 콜 받고 그래야 되니까 추울 때는 겨울에는 진짜 견디기 힘들거든요. 택시기사하고 대리기사들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대리기사가 타면은 어디든지 3,000원만 받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로 고생하기 때문에 먼 데 가서 나올 때도 돈을 택시 타고 다 내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택시기사들한테는 3,000원씩으로 이렇게 타고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말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네.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정말 이동 노동자라는 말도 낯설었는데 쉼터가 있어서 다행이고 이런 도움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좀 환경 개선해야겠죠?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내년부터는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특히 추익 손님을 대하면서 이 감정적으로 겪는 고충이 크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나 건강, 금융, 법률 등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앞으로는 좀 운영 시간도 늘려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좀 많은 이동 노동자분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감동적인 기사였고 따뜻한 취재였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사연들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을까요? 합창은 태초의 인간이다. 모두가 하나였던 이런 멋진 정의까지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고생한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티켓이 딱 2쌍밖에 없어서 딸들에게 노래 공연 선물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4736님 오늘 처음 방문하셨는데요. 드리고요. 7451님 아이가 합창단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7451님 또 4736님께 저희가 제작진이 문자 드리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티켓 배송해 드릴 거고요. 23일 저녁 공연입니다. 늘 생생경제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동 노동자 쉼터 이야기도 지금 택시기사분들 또 대리기사분들 들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너무 추우면 거기 가서 좀 쉴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94.5 차량에 고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 다시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